나는 예비 며느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다가온 건지 반드시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옥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민호가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만났어요. 이름은 지연이고 저보다 2살 어려요. 아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제 가슴은 왠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철없는 아이인데 벌써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람 속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왔습니다. 한빛철도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그 중에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욕심만 가득한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미소만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그런데 그냥 만나선 안 돼. 진심을 시험해 봐야 해.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낡은 임대주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래 저는 도심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지연을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유 있는 생활을 보여주면 누구라도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 보일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부침뿐이었고 찬장에는 오래된 그릇들만 놓여 있었죠. 그날 저녁 민호가 지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지연 씨예요. 지연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호만 있으면 됩니다.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스쳤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오래 쌓아온 눈으로 그 작은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지연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은 단출했습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 부침 몇 장, 멸치 볶음이 전부였죠. 그런데 젓가락질을 하던 지연의 표정에 순간적인 실망이 스쳤습니다. 물론 금세 감췄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 집 형편이 이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굳은 표정으로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음성이 살짝 떨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심은 더 지켜봐야 알지.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지연에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찻잔은 오래전에 금이 간 것이었고 차도 흔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지연이 무심코 던질 반응을 기다렸지요. 다행히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잔을 만지며 망설이는 모습이 분명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하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눈빛을 떠올리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은 괜찮다 했지만 실망이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한 표정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그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밥상 앞에서의 대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요. 진짜 시험은 현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주말에 지연 씨랑 같이 장 좀 보러 와라. 집에 반찬거리가 떨어졌다.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네, 엄마, 같이 갈게요. 하고 대답했지요. 내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일부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닌 좁고 사람들로 붐비는 재래시장을 택했어요. 시장 골목은 늘 시끌벅적했고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죠. 민호와 지연이 내 곁에 다가왔을 때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작은 불편을 연출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아프네. 무거운 건 내가 못 들겠다. 나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간 지연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민호가 눈치를 주자 어색하게 바구니를 받아 들더군요. 처음엔 웃으며 제가 들게요 했지만 장이 늘어나고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멀리 떨어진 가게를 골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좁은 골목에서 밀쳐지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죠. 그때마다 지연의 입술은 꼭 다물어지고 바구니 손잡이를 움켜쥔 손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지연아, 힘들면 내가 들게. 그러자 지연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 끝에 묘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국밥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지요. 시장 오면 나는 꼭 여기 들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 같거든. 그 국밥집은 오래된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고 실내는 낡은 의자와 허름한 벽지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민호 쪽을 흘끗 보더군요. 엄마, 여기서 드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먹자. 식탁에 앉아 따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푸짐하진 않았지만 진한 국물에 정성이 담겨 있었죠. 나는 숟가락을 들며 지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국밥 위에 떠오른 기름기를 보고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하나가 내 가슴에 콕 박히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연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소리였겠지요. 나는 애써 못 들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겁게 새겨두었습니다.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은 다르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일부러 민호에게 슬쩍 떠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오늘 시장 다니느라 고생 많았겠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지연이는 마음이 고운 아이예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들 눈에는 저 아이가 그렇게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도심의 카페였습니다. 승무원 학원이 모여있는 강남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 지연을 불렀습니다. 나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계 주문이 익숙하지만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힘든 일이거든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주문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네. 옆에 있던 지연은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에게 눈치를 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것도 모르시나 봐.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을 이제는 완전히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고 웃는 얼굴을 보이지만 작은 표정과 태도 속에 드러나는 건 결코 숨길 수 없는 본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지연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 시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한빛철도의 최종 면접장이 될 것이었지요. 나는 며칠 동안 지연의 모습을 곱씹으며 지켜봤습니다. 시장에서는 무거운 바구니에 짜증 섞인 눈빛을 보았고 국밥집에서는 미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읽었습니다.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는 무심히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후벼 팠지요.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그 속내는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그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빛철도의 최종 면접장. 그곳에서야말로 지연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날 테니까요. 면접 날 아침 나는 깔끔하게 머리를 올리고 회사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여사님, 오늘 면접은 중요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날일 거야. 회사 본관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연도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제복 차림에 화장을 곱게 했지만 내 눈에는 긴장이 역력했지요. 지연의 눈이 우연히 나와 마주쳤을 때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늘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한빛철도의 면접관으로 앉아 있으리라고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첫 질문을 내 입으로 꺼냈습니다. 지원자 지연 씨, 객실 내에서 갑작스럽게 승객이 쓰러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연은 잔뜩 긴장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말끝을 더듬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일단 승객을 눕히고 119에 신고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바로 129가 도착하지 못합니다. 승무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객의 의식을 확인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와 응급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순간 지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승객이 열차 안에서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릴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연은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차장을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차장만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무원은 가장 먼저 침착하게 승객을 진정시키고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 순간 나는 지연의 눈빛에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왜 저분은 나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구는 거지? 하지만 그게 바로 내 의도였습니다. 나는 지연이 끝까지 태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본심이 드러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연은 거의 울상이 되어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다른 면접관들과 회의실로 들어가 합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성실해 보이지만 위기 대처가 약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태도도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기본은 되어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승무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지식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이지요. 지연 씨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연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연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면접관이 너무 냉정했다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문제고 평생의 문제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연은 저를 사랑해요. 조건 때문에 저랑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지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태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 밤 민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 반짝거렸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혹시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는 갈등이 교차했지요. 그러나 결국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 진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것이다. 지연이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나는 오래도록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들이 나에게 서운해하는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가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몇 시간 뒤에야 들어온 민호는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면접장에서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군 거 아니에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본 거다. 태도는 속일 수 없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린 사람은 언제든 또 흔들린다. 민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며칠 뒤 나는 지연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낯빛이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지요. 그녀는 문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저는 정말 민호를 사랑하는데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다.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일부러 힘들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차갑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 일부러였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순간 지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섞인 그 눈빛은 나를 향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민호는 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연이 상처만 받았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처라면 상처를 받아야 한다. 그걸 이겨내야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다. 민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시험만 하세요. 지연이 엄마 앞에서 웃으려 해도 속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멈출 수 없다. 이건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며칠 뒤 나는 또다시 지연을 시험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사이 일부러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했습니다. 지연 씨,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약국에 가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지연은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땀을 흘리며 약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약 봉지를 건네며 작은 한숨을 내뱉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구나.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오늘도 약 사다 드리면서 속상해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진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 말이다. 민호는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심은 분명히 보여야 한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작은 시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 국밥집, 카페, 약국, 심부름 모두는 예고편 같은 시험이었지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연의 눈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기게 될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창문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시장과 국밥집, 카페와 약국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치렀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 했지만 그 작은 틈새마다 불편과 불만이 새어나왔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편이나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지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나는 민호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모두 함께 외곽 쪽에 있는 작은 별장에 다녀오자.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할 거다. 민호는 기뻐했지요. 좋아요, 엄마. 지연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별장은 한빛철도에서 관리하는 오래된 연수원 건물로 일부러 불편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낡은 가구, 불안정한 전등,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곳이었지요. 나는 그곳에서 지연을 시험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여름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차 안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지난번 면접장에서 나와 마주쳤던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지요. 별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건물과 낡은 마룻바닥, 오래된 가구들, 여기가 별장이에요?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솔직했습니다.
실망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나는 일부러 전기를 끄고 오래된 등잔불을 켰습니다. 이 집은 오래돼서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데서도 며칠 묵어야 진짜 정이 드는 거다. 지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천둥 소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또... 민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그를 막고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나를 부축했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한숨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날 밤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이 흥건히 젖어갔고 우리는 양동이를 들고 물방울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지연에게 양동이를 맡겼습니다. 밤새 물이 떨어질 거다. 이거 좀 잘 받아내야 한다. 지연은 억지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곧 지쳐갔습니다. 양동이를 옮기며 투덜대는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집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오직 나만이 그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지요. 새벽녘 나는 일부러 지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힘들지 않으냐?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고 억지로 버티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끝까지 진심을 보여주지 못하겠구나.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힘들었지. 그래도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서 좋았잖아.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깊은 한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짜 진심을 드러낼 자리 곧 만들 것이다. 별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민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지연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밤새 받게 하고 그런 게 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웃으며 버틸 수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된다. 편할 때만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너무 계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랑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왜 자꾸 시험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본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태도 속에 드러나는 건 다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냥 세월인 줄 아느냐. 며칠 뒤 지연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지쳐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지연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민호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절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힘들면 힘들다고 한숨 한 번쯤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미묘한 이기심을 읽었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며느리라면, 아내라면 그 힘듦 속에서도 함께 웃을 줄 알아야 한다. 아들을 지켜야 하는 내 입장에선 그게 너무 중요하다. 지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호는 곧장 그녀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민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일부러 힘들게 만든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지쳤다고 해도 내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엄마 고집을 위한 건가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순간 저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으며 다짐했지요. 그래, 내 고집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면 끝까지 가야 한다. 며칠 동안 민호와 지연은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작은 행사에 지연을 초대할 계획이었지요. 겉으로는 단순한 승무원 예비 교육 프로그램처럼 보였지만 실은 내가 마련한 마지막 시험 무대였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일부러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작은 행사가 있다. 지연 씨가 승무원을 꿈꾼다 했으니 같이 와서 구경하면 좋겠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연이도 다시 기운낼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진심이 드러나겠지. 행사 당일 회사 연수실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지연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지연 씨, 함께 참여해 보시겠어요? 지연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는 지연이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모든 게 드러날 거다. 민호는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 행사 당일 나는 연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예비 지원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지연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곤두세웠다. 행사의 첫 순서는 간단한 소개와 강의였다. 안전 매뉴얼, 고객 응대 절차, 열차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지침 등이 차례로 설명되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내 시선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드디어 모의 훈련 시간이 다가왔다. 강사가 앞으로 나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열차 안 비상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지원자 몇 분은 직접 나와 대처해 보세요. 나는 곧장 손을 들어 지연을 지목했다. 지연 씨, 나와 보세요.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첫 번째 상황은 객실 내 승객이 갑자기 쓰러지는 설정이었다. 강사가 바닥에 인형을 눕히며 말했다. 승무원은 즉각 대처해야 합니다. 지연 씨,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연은 허둥대며 인형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곧이어 강사가 질문했다.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머뭇거렸다. 의식을 확인하고 신고를. 나는 단호히 끼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고 CPR을 실시해야지요. 기본 중 기본입니다. 순간 연수시라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 상황은 승객 난동 가정이었다. 강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지연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저기, 진정하세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몸짓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갑게 지켜보다가 말했다. 승무원은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지금 지연 씨는 승객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행사가 끝난 뒤 민호가 나를 붙잡았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연이가 창피를 당했잖아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아이의 태도가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가족까지도 무너뜨린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엄마는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하세요. 지연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좋은 면은 보지 않으세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민호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태도가 곧 진심이다. 그날 밤 지연이 울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민호는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쳤다. 엄마, 지연이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대요. 엄마 때문에 다 끝내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내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끝내고 싶다니 그게 진심이라면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맞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울먹였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이랑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혔다. 나는 아들을 지키고 싶다. 설령 내 마음이 미움받더라도 그 길밖에 없다. 창밖으로 새벽 첫 열차가 지나가며 길게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진짜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행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민호는 퇴근 후에도 방에만 틀어박혔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는 건 나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지연이 집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떨림으로 전해졌고 나는 문을 열며 그녀를 맞았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그 눈빛에는 원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 씨, 왜 여기 온 거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민호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시험하시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말에 내 가슴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결혼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만큼의 준비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 네 진심을 보지 못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진심이에요. 민호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대답 대신 긴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답이 된 듯 지연은 흐느끼며 집을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자 곧 민호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지연이는 엄마 때문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호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를 위한다면서 왜 자꾸 상처만 남기세요? 엄마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마음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아닌가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너는 아직 모른다. 세상은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곁에 선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가 너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호의 방에서는 그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다짐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미움받더라도 원망받더라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 며칠 뒤 지연은 민호에게 이별을 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고 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옳은 길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결국 민호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인간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흔들렸다. 혹시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민호의 행복을 빼앗은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창밖으로 달려가는 마지막 열차의 불빛을 보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선택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별을 고했다는 지연의 말이 전해진 날, 민호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나는 문고리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아들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차마 들어가 위로할 자격이 내게는 없는 듯했다. 며칠 뒤 민호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다. 엄마, 지연이 떠났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엄마가 미움받아도 좋다.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다. 너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다.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빼앗은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거라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차갑게 결심했던 마음이 산산이 갈라지는 듯 했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새웠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나는 아들의 행복을 빼앗은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나를 무너뜨렸다. 새벽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연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을 떨며 내뱉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지연은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어머님,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네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시험했고, 그래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다만 그 모든 게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다.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저도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험을 받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는데 늘 증명하라는 압박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그 말에 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너에게만 완벽을 요구했구나. 며칠 뒤 지연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펐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호야, 나도 널 사랑하지만 이번 일로 많이 지쳐버렸어. 우리가 계속 함께 가도 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널 지켜줄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네가 날 지켜주려 해도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보탤 수 없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며칠이 지나 지연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민호는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살았다. 나는 그런 아들의 등을 보며 밤마다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험에만 매달린 나머지 가장 중요한 진심을 놓쳤다는 사실을. 사람의 진심은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으며 알아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연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민호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지만 분명한 다짐이 남았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창밖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호야, 언젠가 네가 진짜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더 이상 방해가 아닌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